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좀 기도 제목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참으로 삼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제가 기우기를 바라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기도를 나눌 것은 다니엘서 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여러 징조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시대 무대를 하고 있죠. 뭐 지금도 그러하고 그때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의 이란이 그 당시 페르시아였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은 포로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영토가 우리나라 서울하고 강원도 합친 것밖에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정말 적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지구상에 사라졌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모교회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영적으로 모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마지막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시대를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잘 영적으로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계시록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려면 구약 전체를 다 이렇게 계시와 연관된 통으로 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또 구약의 묵시록이 다니엘서기도 하죠. 다니엘서 나타나는 2장의 말씀, 큰 금신상의 말씀, 역사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7장, 8장, 9장 여기에 또 하나님 놀라운 또 70일에 또 2300주야에 또 신비로운 예언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다 풀리는 것에 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히데겔 강가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페르시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아 이 일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전쟁이다 라고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의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그 큰 환상을 보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잠깐 영계의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이제 이란, 페르시아의 큰 전쟁이 일어날 때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깐 공중의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전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잠깐 그 전쟁을 이렇게 멈추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이 지연이 되다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내용의 환상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페르시아하고 붙는다고 하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전쟁은 너희 족속과 페르시아가 붙을 전쟁이다 그렇게 예언하시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 마지막 때 일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니엘 시대는 뭐 유대 나라가 포로인데 그걸 어떻게 그 전쟁을 하겠어요? 힘도 없고 아무도 뭐 어떻게 감히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게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인데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때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은 마지막 일이니까 덮어둡니다. 다니엘 12장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봉하라 하셨고 이걸 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봉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열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돼야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그런 계시가 풀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늘 가슴에 담아두고 있죠.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사실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2000년 만에 1948년 제가 다른 사람 생일은 저는 제 생일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스라엘 독립은 제가 기억해요. 5월 14일입니다. 제가 그날 나는 내 생일 7월 3일은 잊어버립니다. 난 누가 물어보면 내 생일 잘 몰라요. 7월 3일이라고 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5월 14일은 제가 기억합니다. 한 시대 목회자로서 1948년 우리나라가 45년에 독립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45년 전에는 전 세계가 다 식민지가 지구의 3분의 2가 다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스페인의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 독일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 다 강대국들의 다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기에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하게 될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을 보라 삭이 나면 다른 나무들도 다 나라들이 다 독립하리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 그 앞뒤 어간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다 식민지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가 엄청 스페인 다 식민지였는데요. 약속이 난 듯이 1945년 그 앞뒤 50년 그 사이에 거의 다 독립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시죠. 세상에 어떤 제국이 식민지 나라를 독립시켜줘요? 그거 다 그 나라 전체 재산이고 그런데 다 독립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와 페르시아,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은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영토도 얼마나 넓어요. 많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 영토가 지금 대단한 영토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잠깐 전쟁이 나가다가 멈칫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예언하셨는데, 자, 이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인 것을 이해해 주세요. 목사니까 저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교회 편에 서야 되고, 뭐 기분 나쁘세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래 목사니까 교회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 목사니까 여러분 편에 서야 되는 거. 이럴 때는 기분 좋으시죠? 그 목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들었지,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 시작할 때부터 만약 역사들이 흘러가면 이스라엘과 이란과 붙게 될 것인데, 이게 붙게 되면 저는 저 개인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를 이번엔 이스라엘이 이긴다. 저는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이 도와줄 것인가? 저는 도와준다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트럼프가 남 도와줄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도 탄핵을 당할까 말까 지금 그러는데, 그런데 도와주려고 그럴 때에 다니엘서 말씀 보시면 하늘의 전쟁에 있을 잠깐 수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도와준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도와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워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그 핵기지에 폭탄을 두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발을 담근 겁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캐캐 묵은 그런 원수 사이에서 한 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싸움이나 이렇게 일어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한 번은 일어날 될 일이라면 이번에 한번 빡세게 딱 정리가 돼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누가 이기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겠죠. 한 번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 옳은 소리도 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다. 마치 어른들이 자식이 하도 싸우니까 그래 한번 싸워, 한번 싸우고 그냥 지내, 이런 거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질 끌 수 없잖아요. 핵을 가지고 계속 위협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한번 그냥 싸그리 정리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란도 그 독재의 하메이니 정권이 물러서고, 옛날에 팔리비 정권 때는 민주국가였잖아요. 그때는 여자들이 잘 알다시피 자유가 있었고 인권이 있었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보다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좋아서 테헤란로가 우리나라 얼주로 생긴 거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의 길도 이란에 깔아주고요. 그때 여성들이 그때 마음껏 이 서는 것도 없이, 뭐 우리 검은 것을 차도르라고 그러죠. 이 요까지 가리는 거를 히잡이라 그러죠. 다 가리는 거 블루캅이라. 그런 거 전혀 없이 여러분들처럼 다 미니스커트 입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라가 그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79년에 갑자기 호메이니 정권을 들어서면서 그 나라가 역사를 심판, 여러분 역사를 심판하는 민족은 역사 심판을 당합니다. 역사를 자꾸 왜곡하거나 역사를 자꾸 심판하면 역사는 있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해석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이상한 사람이 역사를 왜곡시켜요.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해서 역사를 심판하거든요. 호메니가 이란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심판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역행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란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지옥 같은 나라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나요? 이란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이란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독재 정권은 받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이란 백성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호메니가 10년 하다가 지하고 똑같은 지금 누구죠? 하메네인가요? 그 사람한테 지금 32년 하고 지금 아들한테 또 물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더 생기만 없습니다. 핵이나 만들고 위협이나 하고 독재를 하고 여자들 눈만 빼꼼 나게 하고, 여자들 가다가 외간 남자 쳐다보면 그 이란의 그 이슬람 경찰이 바로 총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나라가 그건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나라 백성이나 이란의 그 백성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는 이번에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좀 정리가 되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참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전쟁도, 러시아도 고가 마국 전쟁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에스겔 보면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전쟁을 일으킬,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큰 틀로 보면 다 전쟁의 징조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내일 모레 주님 온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쨌든 중동의 이런 쾌쾌묵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서 좀 이란도 자유가 있고 그 주변 나라도 좀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다 지켜보고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호모 헐버트 봅니다. 네 번째. 자, 다시 한번 사진 보시죠. 아마 우리 영일 성도는 이제는 익숙한 얼굴일 거예요. 처음 보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생겼다,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호모 헐버트를 네 번째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네 번 봐도 잘생겼죠. 예. 잘생기지 않았나요?
잘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호모홀버트를 알아갈수록 이게 잘생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헌신과 섬김을 알면 이거는 외모를 넘어서 존경과 그리고 마음속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더 보고 싶습니다. 호모홀버트가 그렇습니다. 이분이 조선에 와서 하셨던 일을 보면 보고 싶은 것을 넘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옆으로 보시면서 보고 봐도 또 보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간단하게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호모홀버트 교육가로서 호모홀버트를 살폈고, 두 번째는 선교사로서 미셔너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외교관으로서 호모홀버트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총 8가지를 좀 살펴보는데요. 호모홀버트가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1886년 7월 4일입니다. 제 생일보다 하루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1949년에 천국 가실 때 그분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3살 때 조선에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86세에 가셨으니까 56년 동안 여러분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의 선교의 삶에 있어서는 선교도 교육자의 삶도 있었지만 외교관으로서의 삶의 흔적도 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양화진 그분의 선교사 묘비에 소개시켜 드릴 때에 그 묘비에 적힌 글 중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린 그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 글에는 독립유공자 호모홀버트, 그리고 건국훈장 독립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독립운동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모홀버트의 외교관으로 활약의 8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 최초의 언론 외교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호모홀버트는 누구보다도 글과 언론을 통해서 조선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고 알렸습니다. 특별히 조선의 유구한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풍습들, 조선 사람들의 순수함 외국에 알리고요. 그리고 독특한 역사, 그리고 지금 처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과 그리고 여러 기근과 전염병을 당한 그런 모습까지도 외국에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외국에 많은 글들을 기고하는데요, 글을 기고할 때 밑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흥미로우시면 따라하시죠. 특파원. 자신을 특파원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관이죠. 호모홀버트가 조선에 내한한 적이 1886년 7월 4일이었는데요 이듬해 1년 동안에 그가 외국의 신문사에 기고한 글과 논문이 무려 12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편집하고 적어서 한 달에 한 편을 외국에 알린 격입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아버지와 형, 어머니에게 보내어서 당시 호모홀버트의 아버지 어머니는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의 유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먼저 보내고 아버지와 어머니, 형이 미국의 신문사에 글을 보내서 기고하도록 그렇게 이제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보낸 첫 번째 글은 미국의 리퍼블리컨지인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1886년에 7월 29일에 미국의 저명한 이제 신문사에 실린 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아시아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전염병인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하루빨리 근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특별히 교회가 이를 앞장서줘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 선교로 도와줘야 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호모 헐버트가 조선에 와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이상하고 가슴 아프게 느낀 것은 이웃 나라들의 조선에 대한 횡포와 내정 간섭이었는데요. 그가 조선에 내한한 지 3개월 만에 1886년 10월 청나라의 횡포라는 글을 기재합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다음 세 가지를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조선에서 청나라의 이익에 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나라가 깨닫게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모 헐버트부터 볼 때는 대한민국은 자주 또 독립, 개인 주권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고종 왕과 조선의 정치인들이 청나라 눈치를 보면서 뭔가를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주 독립국가로서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하면 되는데 소위 청나라에게 섭섭이로 지킬 것 같아서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릴 때 그때 호모 헐버트가 말하기를 자주 독립적인 대한제국이라 그랬죠.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들과 건강한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나라에 전혀 위해가 되자 이거를 알고 당당하게 하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구한 말에는 조선 정부가 청나라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장난에 놀아지 말고 주체적으로 자신감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한 나라 주권을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조선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청나라와 일본의 틈바귀에 끼어서 두 나라의 불화의 희생자였다. 이 두 나라는 조선의 성장, 예술, 꿈까지 빼앗아가는 흡혈귀 같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게 사실 조선 사람 말에 이게 호모 헐버트가 이야기해 줍니다. 국제 무대에 여러분 일본 제국과 청나라를 향해서 흡혈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호모 헐버트입니다. 그는 정말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호모 헐버트는 대한민국이 자주하는 나라, 자강하는 나라, 자립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국제 무대에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1889년 3월 3일에 영국의 더 타임즈, 이번에 영국의 신문을 기고하는데요. 조선의 기근이라는 글을 기고합니다. 그 기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지금 조선은 총체적으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남 지방에 극심이 있어 백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정부와 고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약간의 식량이 있다고 해도 쌀 한 가마리를 보내 운송비가 쌀 두 가마리가 됩니다. 조선의 정부는 아무리 국물을 내도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방법을 찾고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영국의 기독교가 도와주고 영국의 교회가 도와주라고 그렇게 호소를 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호모 헐버트는 다른 사람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주재원들을 다 모아서 기근 구제 대책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끼리 먼저 헌금을 하자 해서 거둔 게 1,000달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000달러면 큰 금액이죠. 그러고 나서 그 주재원들에게 각 나라에 지금 정보를 보내서 각 나라마다 지금 조선의 상황을 알리고 조선에 대한 관심과 도와줄 것을 각 주재원들에게 다 정보를 주게 만들어요. 호모 헐버트가 한 일은 그 어떤 외교관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뒤늦게 호모 헐버트를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평을 한 거죠. 두 번째, 고종 황제 외교 고문과 경호원 역할을 했는데 사실 고종은 당시 국제 무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죠. 그런데 박학다식했던 호모 헐버트에게 고종은 외국의 법과 국제법에 대해서 자주 자문을 구했고 호모 헐버트는
앞으로 대한제국이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외국과의 관계를 해야 될지, 자주권을 가지고 강력한 나라로 나가야 할지를 그에게 고문을, 지혜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당시 고종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895년에 을미사변 때에 자기에 의해서 일본의 명성왕후가 시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고종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잔뜩 두려움과 겁을 먹어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늘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종은 그 누구의 정치인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조선의 정치인들은 정일파, 친일파, 친정파, 친러파로 자기 이익에 따라 첨예하게 나눠져서 뭐를 하나 말 잘못하면 이게 뒤집어지는 세상이어서, 오직 그때 고종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세 사람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 두 번째가 홈홀버트였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나중에 언더우드와 결혼한 아내 릴리아스 호튼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고종의 침실을 밤낮으로 24시간을 지킵니다. 일본이 고종도 시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하려면 그 지키고 있는 다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국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시해를 못하죠. 자, 세 번째, 미국에서 을사늑약 무효화를 위해서 밀사 활동을 하는데요, 이때 고종이 이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홈홀버트는 이제 국제무대로 파송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국제무대에 가서 이 을사조약은 늑약이고 잘못된 것임을 그렇게 천명을 하고, 조선은 자주적인 국가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 페이지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게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5페이지가 어디 간 데 없고 바로 6페이지로 넘어갔군요. 사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보통 이제 3부 예배를 마치면 조금 쉬었다가 말씀 준비했다가 정리하고 내려오는데, 오늘 워낙 귀중한 두 분과 만나서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바로바로 부랴부랴 내려오다 보니까 페이지를 안 가지고 왔네. 이를 어떡하냐. 그래서 5페이지가 사라졌어요. 자, 일단 화면 올려주세요. 자,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자, 미국의 을사늑약. 그래서 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죠. 그때 이것은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다, 강제 늑약이다, 이걸 이제 국제 무대에 그렇게 알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의 특사로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물론 고종이 이제 이 네덜란드의 만국에 밀사를 보내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홈홀버트를 특사로 따로 보냅니다. 이게 1907년이죠. 그래서 홈홀버트가 여기에 가서 이제 일제 만행을 전 세계로 다 알립니다. 우리나라가 보낸 그 밀사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홈홀버트는 미국의 그런 당당한 신분 가지고 그게 만국평남회의에 들어가서 강단에서, 그것도 강단을 위해서 모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한국의 상황을 알립니다. 이때 일본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후로부터 홈홀버트는 대한민국에 못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올려주시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조선의 정부는 바람아 비통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했는데요, 러시아는 조선이 일본 편에 설 것을 강압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일본 편에 서라고 강압적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힘이 없고 겁이 많은 고종과 눈치 잘 보는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가 청나라 눈치도 봐야 됐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홈홀버트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종이 홈홀버트 어떻게 하면 좋겠기, 만약에 전쟁에서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었다가, 러시아도 그 당시 상당히 힘센 나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러시아 편을 들었다가 일본이 이기면 이거는 완전히 세상 말로 작살이 나는 거고요.
반면에 일본 편에 들었다가 러시아 이기면 이건 나라가 없어질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 그때 홈월버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홈월버트가 기가 막힌 대안을 줍니다. 당시 국제법에 의하면은 한 나라가,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립국을 선언하면 어느 편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법에 있는 법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누가 뭐를 유예를 하면 국제법에 의해서 중립국을, 지금 스위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국을 딱 선언하면 그 누구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고종이 그런 법도 있었냐고 그래 놀랍니다. 그래서 고종이 국제적으로 중립국을 선언하고 어느 편도 안 들어요. 이런 지혜와 해안을 준 사람이 바로 이제 홈월버트가 이 고문 역할을 한 거죠. 자, 여섯 번째. 자, 이제 페이지가 다시 6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섯 번째. 자, 미국 상원 의원에게 보낸 성명서인데요. 홈월버트는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돌면서 우리나라의 1919년 3.1운동 때에 그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을 두루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국에 대하여 What about Korea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서 다음 성명서를 냅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를 미국 정가에 다 뿌려버립니다. 한번 보시죠. 자,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평화스러운 3.1운동과 당시 일본의 잔악상을 담고, 이 전쟁은 정말 평화적인 운동이고, 두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와 조미통상의 조회가 따라 미국은 책임 있게 조미통상을 믿었으니까 한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요. 고종 황제가 비록 일본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독립의지가 강하고 있으니까, 한나라 대통령이 독립의지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냅니다. 일곱 번째, 재미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연대인데요. 홈월버트는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돌면서 그는 여러 전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나라가 독립하도록 운동을 하는데요. 자, 그때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주요 언론 기고문을 많이 또 글을 싣습니다. 당시 미국의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등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안창호 도삼께서 이런 말을 남기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홈월버트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게 도산 안창호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아리랑 노래 아시나요?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미국 교회 가서 미국 찬송가에 아리랑이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까지도 몰랐거든요. 미국 찬송가에 아리랑이 있습니다. 제가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론은 이 아리랑을 세계 국제 무대에 제일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굴까요? 홈월버트였습니다. 안 놀라시는 분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놀라고 좀 그렇게 하세요, 좀. 아니, 저도 놀랐는데. 아니, 아리랑 노래가 미국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예. 자, 이 홈월버트가 아리랑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1880년에 유경공은 교사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집에 있는데요, 집 밖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뭔가 가슴에 울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노래가 뭔지 모르게 울림이 있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도망가더래요. 뭐 홈월버트 한국말 잘 못했고 그 아이도 영어 못했으니까 그걸 아이도 부르면서 그걸 모르고 부른 거죠. 어떻게 여러분은 아리랑 노래 아시나요? 근데 대답이 왜 시원찮아요? 아리랑 노래 알아요?
예. 자, 그러면 앞에만 불러보죠. 시작. 예, 예, 아시죠? 예, 아시는데 아리랑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학자들마다 걔네가 다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그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노래는 아는데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그냥 불렀대요. 자, 다음 차례 한번 보시죠. 1886년에 그의 누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 보기 좋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332번가에서 아마 그 집 주소가 그 당시에 번지가 집이 332번가, 그러니까 그게 방에 앉아서 들었던 노래거든요. 자, 한번 자, 다 합독하시려면 제가 읽어주는 게 더 나을까요? 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제 내가 방에 앉아 있는데 옆집 마당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까지인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전에 그림 보시죠. 자, 그 전에. 자, 위에가 읽은 게 지금 요까지 그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오선지가 있죠. 오선지가 호멀부터가 노래 음만 듣고 서양식으로 오선지를 그려서 도표를 이게 이제 그 콩나물 대가리를 붙인 거예요. 자, 그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 오선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라릉 아라릉 아라디오 아라 우리 손 아라디아. 그러니까 호물부터 듣는 대로 들었으니까 영어식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어집니다. 자, 토요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누이에게 오늘 아이들이 부르는 익숙한 멜로디를 배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이제 제가 존칭은 제가 그렇게 넣은 거예요.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려고 생각하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제 생각에 이것은 한국의 노래 같지만 그중 몇몇 단어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래는 반복해서 부르더군요. 이 멜로디는 아주 매력적이고 서양의 동요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도 한국 고유의 노래일 수도 있고 선교사들의 노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자유롭고 기쁘게 뛰어다니며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죠. 나중에 큰 아이에게 그 노래 뜻을 물었는데 그는 웃기만 하고 달아났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멜로디를 적어보았습니다. 리듬이 가볍고 아이의 발걸음처럼 경쾌합니다. 다음에 양 선생을 만나면 이 노래에 대해서 여쭈어봐야겠습니다. 아마 뜻을 알고 계실지도 모를 테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아리랑을 계속 연구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 노래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신과 혼과 영을 담는 노래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맞나요?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호몰부터가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 노래는 서양 선교사들이 배워서 만드는 곡이 아니라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한국인 혼과 영과 그게 정신이 담겨 있는 노래라고 호몰부터 평가한 거예요. 그는 1896년에 자신의 논문인 한국의 성악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아리랑 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발간한 영문 잡지인 코리안 리파지토리에서 그는 또 이 노래를 논문에 심도 있게 발표를 하는데요. 그는 이 논문지에서 아리랑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쌀과 같은 노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에 있는 다른 모든 노래들은 반찬이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쌀이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노래들은 반찬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아리랑을 극찬하는데요. 그는 이 아리랑을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신과 혼을 대변하는 노래를 여기고 이 노래를 국제 무대에 알립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보내고 이곳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걸 계속 오선지 적어서 계속 또 보내줘요.
그리고 이 곡이 이제 미국과 카나다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곡이 미국의 장로교회 찬송가에 실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장로교회에 이 찬송가가 실릴 때에 미국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은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모르고 아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곡조와 멜로디를 싣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15절, 17절을 아리랑 곡을 가사를 번역해서 붙였던 곡을 찬송을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골로새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말씀 읽었으니까 한번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미국 연합 장로교회에 실려 있던 이제 프리스비테리언 처치에 실렸던 아리랑의 악보인데요. 가사는 빌립보서 3장 1절과 오늘 읽었던 그거를 가사로 넣습니다. 예. 자, 이게 찬송가 229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Christ, You are the fullness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악보 가사를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간 오소운 목사님께서 이거를 보고 악보를 한국 가사로 개사를 했습니다. 그 개사한 것이 바로 한번 악보 보시죠. 예, 악보 예수님은 모든 것에 권한 되시는, 그러니까 아리랑이 영어로 번역됐다가 영어가 또 한국어로 번역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알리게 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홈홀부터를 마치고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는 정말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요. 그가 기도한 대로 정말 대한민국 이제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서 국제 무대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보이스를 내고 OECD 국가에 들어가서 앞으로 더 비전이 있는 대한민국의 소망을 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이거 한번 우리 이 반주 가능해요? 네,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자, 이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아멘.